前11時20分頃、台東区千族4丁目の風俗店で女性が男性客に刺されたと119番通報がありました。警視庁によりますと、30代の女性従業員が客の30代の男にサバイバルナイフで首を刺され、意識不明の状態で病院に搬送されましたが、間もなく死亡しました。男も自らの腹をナイフで刺し病院に搬送されました。重傷だということです。警視庁は殺人事件として捜査を進めています。 풍속점에서 일하는 여자가 칼에 찔렸다는 이 자극적인 뉴스를 보고 흔하게 일어나는 로맨스 스캠으로 인한 범죄나 치정사건일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추측들과 다르게 칼에 찔린 여자에게 있어서 남자는 그 어떤 존재도 아니었죠. 인생에서 가장 축복받아야 할 순간과 함께 곧 다가올 새로운 인생을 앞둔 여자가 한순간에 살해당해버린 겁니다. 그곳은 욕망과 환상을 파는 곳이었습니다. 일본 도쿄 요시하라에 위치한 고급 소프랜드. 유즈키는 1970년부터 영업하고 있는 풍속점이었는데 역사가 오래된 만큼 일반적인 가게들과 여러 가지 차이점이 존재했죠. 그 차이는 가게에 들어가면 만날 수 있는 여자 직원들의 수준에서부터 드러났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말도 못 붙여볼 정도로 아름다운 여자들이 본격적인 에스코트 강습을 받아 약간의 대화만 나눠도 마음이 홀리는 것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었죠. 오사카에 살고 있는 라이프 탐험가인 아키라 또한 그 유명한 유즈키에 가기 위해 며칠 전부터 예약을 해야 했습니다. 아키라는 평범한 셀러리맨이었지만 풍속점이나 데이트 어플리케이션 후기를 올려 조회수로 수익을 올리는 블로거이기도 했는데 이번에 아키라의 후기 주제는 바로 유즈키 체험담이었죠. 하지만 유명한 가게였기에 이미 인기가 많은 여자들은 평일부터 예약이 마감되어 있었고 아키라는 몇 번이나 가게에 문의를 넣어 겨우 예약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키라가 110분에 약 60만 원이란 돈을 내고 만난 건 눈동자가 크고 전체적으로 귀여운 인상의 23세 여자였죠. 아키라는 그녀의 서비스에 만족했고 이 내용을 자신의 블로그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체험담을 마무리하는 말로 다음엔 좀 더 색다른 플레이를 해주는 다른 직원들을 지명할 거라며 추후 방문을 기대한다고 했죠. 이처럼 유즈키를 비롯한 풍속점을 방문하는 대부분의 남성들은 가게들이 여자들을 상품화해 내놓으면 취향에 따라 선택해 자신의 욕망을 굉장히 손쉽게 해소했습니다. 하지만 아키라 같은 남자들과 다르게 가게를 방문할 때마다 오로지 한 명만 지명하는 남자들도 있었죠. 유즈키의 직원인 유카에게도 그런 손님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유카는 가게 매출 1위를 찍었을 만큼 인기가 있었고 그 때문에 그녀를 지명하는 예약은 다른 직원들보다 몇 배는 더 어려웠지만 종종 오로지 유카만을 원하는 손님들이 있었죠. 물론 단골 손님은 매상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됐지만 그런 집요함이 언제나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소름 끼치고 불쾌할 때도 있었죠. 그런데 5월 5일 어린이날이었던 그날 유즈키의 유카를 찾는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예약자 명단을 본 유카는 처음 보는 이름에 새롭게 유즈키를 찾은 손님이 왔다고 생각하며 그 손님이 기다리고 있는 플레이룸으로 들어갔죠. 그렇게 들어간 방 한가운데 약간 길고 어딘가 덥수룩한 머리 위로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배운 접객 기술대로 유카는 분위기를 풀기 위해 먼저 남자에게 말을 걸었지만 남자는 말수가 적은 타입인지 별다른 반응이 없었죠. 유즈키에서 일하며 수많은 타입의 남자를 상대한 유카는 이상하게 푹 숙인 남자의 얼굴을 보면 볼수록 어딘가 낯익다는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고개를 들어 제대로 얼굴을 확인할 수 있게 됐을 때 유카의 머릿속은 새카매졌고 이런 물음만이 떠올랐죠. 어떻게 들어온 거지? 눈앞의 남자는 유카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유즈키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기도 했죠. 유카는 당장 밖에 있는 직원들을 불러 남자를 끌어내고 싶었지만 이미 남자는 돈을 지불했고 남자가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몰라 그냥 서비스 타임 동안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를 상대하기로 했습니다. 주어진 110분이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유카는 어서 이 시간이 끝나길 바라고 또 바랐고 다행히 남자가 지불한 돈만큼의 시간이 끝이 났죠. 이제 남은 건 남자가 이 방을 나가 더는 유카의 앞에 나타나지 않는 거였습니다. 유카는 이 남자를 보는 건 지금이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 생각은 남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남자는 이곳에 발을 들이면서 유카를 보는 건 이게 마지막일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뿐만 아니라 남자는 오늘 자신이 유카에게 있어 마지막 남자로 남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더 이상 유카는 자신을 제외한 남자와 관계를 갖지 못할 거라는 걸 말이죠.
일본에서 일명 골든위크라고 불리는 황금 연휴의 마지막 날, 도쿄도 다이토쿠의 홍등가인 요시하라에 위치한 풍속점에서 직원이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피해자는 38세 유키쿠도 마이라는 여성이었는데 그녀는 유카란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풍속점의 직원이었죠. 당시 현장에 있던 가게의 관계자들은 지명으로 손님을 상대하고 있던 마이가 들어간 방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를 듣고 갔을 때 마이가 방에 딸린 화장실 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목과 배 그리고 겨드랑이에 자상이 있었고 급히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마이는 끝내 눈을 뜨지 못했는데요. 그녀의 사인은 과다출혈이었죠. 그리고 마이를 살해한 범인은 이날 그녀를 지명한 손님이었는데 마이가 화장실에서 발견됐을 때 다른 방으로 음료를 서빙하던 한 직원은 가게 복도에 쓰러진 남자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배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고 발견한 직원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잘못을 저질렀어.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한 그 남자가 바로 범인이었던 거죠. 범인은 마이를 찌른 뒤 방을 나와 자신 또한 죽기 위해 스스로 배를 찌른 것으로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범인 또한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마이와 다르게 목숨을 부지한 범인의 정체는 이마이 유우로 어느 경비회사의 계약사원으로 근무 중인 32살의 남자였죠. 토미오카시 출신으로 세형제 중 막내인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 현지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했는데 9년 뒤 도쿄로 상경해 계약직 일자리를 전전하면서 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조사 결과 이마이는 2022년 3월부터 트위터를 통해 마이를 알게 됐고 그녀를 직접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 해당 풍속점을 방문해 단골이 됐죠. 해당 풍속점엔 관계뿐만 아니라 진짜 연인이 데이트를 하는 것처럼 밖에서 영화를 보러 갈 수 있는 100만 원이 넘는 서비스도 있었는데 이마이는 이 서비스도 이용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가게의 예약자 명단에서 의아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사건이 일어난 시간 바로 직전에 마이를 지명한 손님의 이름이 이마이 유가 아니었던 거죠. 풍속점 직원에게 이에 대해 물었을 때 저는 이마이 유는 이미 2023년 1월에 가게에서 입장을 금지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마이가 가게에서 마이를 상대로 트러블을 일으켰고 그 일 때문에 가게에 출입할 수 없게 된 거라고 말이죠. 가게 관계자들은 모두 그 트러블이라는 게 뭔지 말하길 꺼려했지만 영구적으로 출입 금지를 당할 정도로 심각한 일이라는 걸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마이가 직접 컨디션 불량이라는 핑계로 이마이의 예약을 취소했다고 했는데 이때 취소가 쌓이면 가게로부터 주의를 받게 돼 결국 요주의 인물로 찍혀 출입 금지를 당하는 시스템이었죠. 가게 측에선 1월부터 이마이가 계속해서 예약을 하려 했지만 그걸 모두 거부해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그가 이번엔 마이를 지명해 가게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걸까요? 가게 관계자는 예약은 전화로 하는 것과 홈페이지를 통해 하는 방법이 있고 회원과 비회원 예약도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당일에 직접 가게로 와서 예약을 할 수도 있었지만 마이는 인기가 있는 직원이었기에 며칠 전 미리 예약을 해야만 만날 수 있었죠. 그리고 이때 이마이는 비대면으로 하는 전화 예약을 이용한 겁니다. 직원은 이마이의 휴대폰 번호가 이미 블랙리스트로 올라가 예약이 불가능했을 거라고 말했으나 조사 결과 이마이의 휴대폰은 사건 며칠 전 이미 해지된 것으로 나왔고 새롭게 개통한 휴대폰을 이용해 가명으로 마이를 지명한 것으로 밝혀졌죠. 또한 현장에선 이마이의 것으로 보이는 가발과 모자도 발견됐습니다. 직원은 이마이가 가게로 들어왔을 때 그를 알아보지 못한 건 모두 그가 그 가발과 모자로 변장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죠. 몇 번이나 거부를 했음에도 결국 지명을 해낸 건 굉장히 집요하고 처절한 집착으로 보였는데요. 이마이가 약 2년 정도 일한 경비업체의 동료들은 그를 어둡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라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마이는 회사 직원들이 지내는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던 것으로 보였는데 같은 기숙사에서 지내던 동료들은 퇴근 후 이마이가 방 밖으로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사회성이 없었다고 말했죠. 그때 김영사로부터 병원에 입원 중이던 이마이가 정신을 차렸다는 소식을 들었고 죽다 살아난 이마이는 체포 후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그런데 고작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사람을 죽인 남자의 입에서 나온 범행 동기는 한심하기 짝이 없었는데요. 반짝반짝 빛나 보이는 그녀의 인생을 빼앗고 싶었습니다. 이마이는 마이가 자신을 거부했다는 것에 사리를 느꼈다고 말했죠. 그리고 이때부터 삶을 비관해 자살을 생각했고 마이가 자신을 밀어낸 뒤 빛나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여서 그 인생을 빼앗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의 결제 이력을 확인한 결과 범행 도구인 서바이벌 나이프는 아마존을 통해 구매한 것으로 보였죠. 고작 다른 손님들처럼 정해진 돈을 내고 정해진 만큼의 시간을 함께 보냈던 관계였음에도
마이에 대한 비뚤어진 소유욕을 가지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마이의 유가족을 만났을 때 그녀에게 따로 결혼을 약속한 약혼자가 있다는 것과 그녀가 40살 이후 풍속점 일을 그만둔 뒤 속옷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했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마이에게 있어 이마이와 함께 보낸 시간은 그저 손님을 상대로 일을 했던 것 그 이상이 아니었고, 그녀에겐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보낼 그녀만의 진짜 인생이 따로 있었죠. 하지만 이 사실을 이마이 홀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였습니다. 그의 재정 상태를 확인한 결과 그는 그동안 얼마 안 되는 월급을 모아 한 달에 한 번씩 풍속점으로 마이를 만나러 가다가 점점 그 횟수를 늘려갔고, 심지어 자신의 부모에게도 비교적 비싼 풍속점의 출입 자격을 얻기 위해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빌린 것으로 보였죠. 그렇게 모든 걸 자백한 이마이는 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18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미 사실관계가 전부 판명이나 양형만이 주 쟁점이었는데, 저는 김영사로부터 법정에선 이마이 변호 측에선 꽤나 황당한 주장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죠. 바로 이마이는 죽기 전 다시 한번 마이의 서비스를 받고 싶은 마음이라는 호의로 풍속점에 방문했을 뿐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마이가 새로 개통한 휴대폰으로 예약을 하고 변장까지 한 상태로 마이를 만났다는 것과 서바이벌 나이프를 챙겨갔다는 점에서 이미 그녀에게 서비스를 받기 전 이마이의 마음속에서 마이는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죠. 2023년 11월 28일 법원은 이마이 유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유가족과 약혼자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했지만 피고가 사실을 인정해 자백을 했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게 고려가 된 건지 징역 18년이라는 검사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런데 공판 내용 중에서 인상적임과 동시에 의아했던 건 바로 변호사의 물음에 답한 이마이의 진술 내용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예약을 잡으면 피해자와 밖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까? 네, 피해자로부터 그렇게 하라는 영업이나 권유가 있었습니까? 없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함께 영화를 보는 서비스에 대해서는요? 마찬가지로 없었습니다. 풍속섬의 특성상 분명 손님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받는 시간 동안 가까운 사이인 것 같은 착각이 들 수 있었지만, 마이는 이마이에게 돈을 받은 만큼 가게에서 정해진 서비스를 했을 뿐 그 이상으로 어떤 영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먼저 트위터를 통해 마이에 대해 알게 된 뒤 그녀를 손님으로서 만나러 간 것도 추가적인 서비스를 원한 것도 모두 이마이 홀로 선택한 거였죠. 마이는 끝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이마이로부터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런 마이에 대해 함께 일했던 동료 중 한 명은 한 인터뷰에서 마이가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회상했고, 손님들에게 인기가 있던 것도 모두 그런 보살 같은 점 때문이라고 했죠. 피해자 마이에게 있어 정말 소중한 한 사람은 그녀와 결혼을 앞두고 있던 약혼자뿐이었을 겁니다. 마이의 마지막 기억이 자신을 계속해서 괴롭히던 사람과 함께 보낸 시간이 아닌 곧 디자이너라는 꿈을 이룰 그날을 기다리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